서울의 심장이 멈추는 시간. 새벽 3시. 이세영은 차가운 편의점 바닥에 무릎을 꿇고 유통기한이 지난 폐기식품을 정리하고 있었다. 꾸덕하게 마른 삼각김밥과 눅눅해진 튀김 냄새가 비좁은 창고를 채웠다. 19. 미대 입학이라는 꿈을 이뤘지만 그녀의 현실은 캔버스가 아닌 이 형광등 아래에 있었다. 장학금을 받았지만 서울의 살인적인 생활비는 그녀의 마른 어깨를 짓눌렀다. 그녀는 하품을 삼키며 뻣뻣한 목을 돌렸다. 어젯밤 과제를 끝내고 겨우 2시간을 잤다. 손목의 파스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림을 그리는 손은 이제 바코드 스캐너를 쥐고 물감을 섞던 손가락은 굳은 살이 박였다. 하지만 세영은 불평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가난은 익숙한 절망이었고 꿈은 그 절망 속에서 피우는 유일한 꽃이었다. 그때 편의점 문이 요란한 종소리와 함께 열렸다. 찬 바람과 함께 끼어든 것은 화려한 인조 모피 코트를 입은 박민지였다. 민지는 세영의 유일한 대학 동기이자 스스로를 친구라 칭하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값비싼 화장품으로 번들거렸지만 눈빛에는 언제나 조급함이 서려 있었다. 민지는 이 지긋지긋한 현실을 벗어나 상류 사회로 진입하는 것만이 유일한 목표인 여자였다. 이세영, 아직도 이러고 있어, 냄새나게. 민지가 코를 찡그리며 폐기 봉투를 발로 툭 찼다. 세영은 묵묵히 일어섰다. 그녀의 작업복에는 정체 모를 소스 자국이 묻어 있었다.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민지는 손에 들고 있던 반짝이는 검은색 봉투를 세영의 눈앞에 흔들었다. 이거 봐. 내 인생을 바꿔줄 티켓이야. 그것은 최고급 종이로 만들어진 초대장이었다. 금박으로 찍힌 테아 스카이뷰 호텔 VVIP 파티라는 문구가 세영의 흐릿한 시야 속으로 파고들었다. 테아그룹,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대한 이름이었다. 세영은 고개를 저었다. 나랑 상관없는 곳이야. 그리고 난 곧 교대 시간이야. 민지는 답답하다는 듯이 세영의 팔을 붙잡았다. 그녀의 손톱이 세영의 맨살을 파고들었다. 멍청하긴. 여긴 그냥 파티가 아니야. 대한민국 1%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고. 네가 평생 그림 그려서 벌 돈. 거기 놈들은 하룻밤 술값으로써 눈도장 한 번만 잘 찍으면 내 지긋지긋한 가난도 끝이라고. 민지는 거의 속삭이듯 유혹했다. 세영은 망설였다. 민지의 말은 독처럼 달콤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런 세계를 몰랐고 알고 싶지도 않았다. 난 안 가. 아니, 못 가. 이런 몰골로 어떻게 가. 민지는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이 들고 온 쇼핑백을 계산대 위에 던졌다. 이럴 줄 알고 준비했지. 내 거 빌려줄게. 딱 1시간만이야. 네가 거기서 뭘 하든 상관없어. 그냥 내 옆에 서 있기만 해. 응. 민지의 간절한 눈빛에는 세영을 위한 걱정이 아닌 자신의 야망을 위한 도구가 필요하다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세영은 그 눈빛을 알면서도 거절하지 못했다. 그녀는 민지에게 빚을 지고 있었다. 학기 초 등록금 마감일을 착각한 세영을 위해 민지가 자신의 비상금을 내주었던 것이다. 그 돈은 물론 일주일 뒤 아르바이트 급여로 바로 갚았지만 그 순간의 고마움이 세영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 결국 세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편의점 사장에게 급한 일이 생겼다고 거짓말을 하고 민지가 내민 화려하지만 어딘가 촌스러운 드레스로 갈아입었다. 편의점 탈의실에 깨진 거울 속에는 짙은 화장을 한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훨씬 낫네. 민지가 만족스러운 듯 웃으며 그녀의 등을 떠밀었다.
태하 스카이뷰 호텔은 별들의 궁전처럼 밤하늘을 찌르고 있었다. 로비에 깔린 붉은 카펫은 세영이 일하는 편의점의 월세보다 비싸 보였다. 민지는 익숙한 듯이 세영의 팔짱을 끼고 비밀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초대장을 확인한 검은 정장의 경호원은 세영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지만 민지의 당당한 태도에 이내 길을 비켜주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한 곳은 101층 스카이라운지였다. 문이 열리는 순간 세영은 숨이 멎는 듯했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펼쳐져 있었고 그 안은 다른 세계였다. 샹들리에의 눈부신 빛 아래 재벌 3세들과 유명 연예인, 정계에 숨겨진 실세들이 샴페인 잔을 부딪히고 있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세영이 아는 세상의 언어와 달랐다. 세영은 어깨를 움츠렸다. 그녀의 손에 들린 낡은 에코백이 이질적이었다. 민지는 물 만난 고기처럼 세영의 팔을 놓고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잠깐만 있어. 아는 분한테 인사만 하고 올게. 그 말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웅장한 클래식 음악 속에 묻혔다. 세영은 완벽하게 혼자가 되었다. 그녀는 구석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발 디딜 틈조차 없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그들의 눈에는 노골적인 호기심과 경멸이 섞여 있었다. 마치 값비싼 경매장에 잘못 들어온 싸구려 골동품을 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세영은 당장이라도 이곳을 뛰쳐나가고 싶었다. 위장이 경련하는 것 같았다. 그때 한 웨이터가 그녀에게 다가와 반짝이는 크리스탈 잔을 내밀었다. 이쪽 파티에는 처음이신가 봅니다. 주최자께서 특별히 준비한 웰컴 드링크입니다. 웨이터는 부드럽게 웃었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세영은 거절할 타이밍을 놓쳤다. 그녀는 목이 타는 듯한 갈증을 느꼈고 이 어색한 상황을 모면하고 싶은 마음에 잔을 받아들었다. 투명한 액체는 달콤한 과일 향을 풍겼다. 세영은 망설이다가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는 모든 감각이 뒤틀리기 시작했다. 음악 소리가 멀어지고 시야가 좁혀졌다. 속이 울렁거리고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다. 이것은 단순한 알코올이 아니었다. 그녀는 본능적인 위험을 감지했다. 화장실. 화장실이 어디죠? 그녀가 간신히 웨이터를 붙잡고 물었지만 그는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 세영은 비틀거렸다. 민지를 찾아야 했다. 하지만 민지는 보이지 않았다. 사람들의 얼굴이 기괴하게 일그러져 보였다. 그녀는 토할 것 같은 느낌에 입을 막고 무작정 가까운 복도로 뛰어들었다. VVIP 구역을 알리는 붉은 벨베로프가 쳐져 있었지만 그녀는 그것을 인지하지 못했다. 그녀는 벽을 짚으며 걸었다. 제발, 그냥 조용한 곳, 누울 수 있는 곳이 필요했다. 그때 그녀의 눈에 단 하나의 문이 들어왔다. 펜트하우스라고 적힌 금색 명패. 그녀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 민지가 쥐어준 카드키가 주머니에 있었다. 혹시 민지가 여기 있는 걸까? 그녀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카드를 단말기에 갔다. 됐다. 삑 하는 가벼운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그곳은 파티장과는 달리 칠흑 같은 어둠과 정적에 잠겨 있었다. 세영은 안도하며 안으로 비틀거리며 들어섰다. 그리고 문이 그녀의 등 뒤에서 무겁게 닫혔다. 그녀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누구지? 심장을 얼리는 듯한 차가운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렸다. 세영은 공포에 질려 고개를 들었다. 거대한 통유리창을 배경으로 한 남자가 서 있었다. 서울의 야경이 그의 실루엣을 그렸다. 그는 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지만 그 존재감만으로도
주변의 공기를 압도했다. 그는 파티의 소음과는 격리된 완벽한 통제자처럼 보였다. 그는 강지욱이었다. 태아그룹에 숨겨진 황태자이자 MA의 귀재로 불리는 마이더스의 손. 그는 지금 이 순간 아래층의 시끄러운 파티가 아니라 수조 원이 걸린 적대적 합병 서류를 검토하기 위해 이곳에 있었다. 그의 아버지가 억지로 주최한 그의 이복형 강민혁이 설치는 저 저급한 사교장을 피해 완벽한 격리를 명령한 참이었다. 그런데 감히 누가 이 성역에 침범했단 말인가. 강지욱이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의 눈은 어둠에 익숙해져 있었다. 바닥에 웅크린 채 가쁘게 숨을 몰아쉬는 여자의 형체가 보였다. 싸구려 향수 냄새와 알코올, 그리고 정체 모를 약물의 기운이 섞여 그의 예민한 후각을 자극했다. 경호원들은 뭘 한 거지?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차가운 경멸이 담겨 있었다. 세영은 대답할 수 없었다. 약기운이 그녀의 마지막 남은 이성마저 집어삼키고 있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도움을 청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눈앞의 남자가 악마인지 천사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다만 그녀는 너무나도 뜨거웠고 동시에 얼어붙을 듯이 추웠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그를 향해 손을 뻗었다. 살려주세요. 그것이 이세영의 19살 겨울. 그 운명적인 밤의 마지막 기억이었다. 그녀는 남자의 차가운 구두 끝에 손이 닿기도 전에 의식을 잃었다. 강지욱은 미동도 없이 자신에게 기어오는 작은 생명체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완벽하게 통제된 세계에 예상치 못한 변수 혹은 오염원이 침투한 순간이었다. 그날 밤의 기억은 이세영의 뇌리에서 찢겨나간 필름처럼 사라졌다. 그녀는 다음 날 아침 자신이 묵던 고시원의 좁고 차가운 침대에서 깨어났다. 값비싼 드레스는 사라지고 어젯밤 입고 나갔던 편의점 유니폼이 지저분하게 개어져 머리맡에 놓여 있었다. 박민지는 연기처럼 사라졌다. 그녀의 전화기는 꺼져 있었고 학교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세영은 마치 지독한 악몽을 꾼 것처럼 그날의 일을 묻어버리려 애썼다. 하지만 6주가 지났을 때 그녀의 몸이 그날의 일을 강제로 상기시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과로라고 생각했다. 밤샘 아르바이트와 밀린 과제로 인한 당연한 피로라고. 하지만 곧이어 지옥 같은 입덧이 시작되었다. 튀김 냄새만 맡아도 위액이 역류했고 캔버스의 물감 냄새에도 현기증이 났다. 그녀의 몸은 급격히 야위어 갔지만 이상하게도 아랫배만은 미묘하게 부풀어 오르는 듯했다. 세영은 애써 그 변화를 무시했다. 그럴 리가 없었다. 그녀는 그저 너무 피곤하고 너무 가난하고 너무 외로울 뿐이었다. 그녀는 더 많은 파스를 손목에 붙이고 더 독한 커피를 들이부으며 버텼다. 운명의 날은 그녀가 가장 익숙한 장소에서 찾아왔다. 편의점 야간 근무 중이었다. 새벽의 찬 공기 속에서라면 국물을 따르던 순간 세상이 노랗게 변했다. 귀에서 윙하는 이명이 울리더니 그녀의 시야가 암전되었다. 세영은 손에 들고 있던 뜨거운 물 주전자를 놓치며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 쨍그랑 하는 유리 깨지는 소리와 함께 그녀의 의식도 부서졌다. 그녀가 다시 눈을 떴을 때 코를 찌르는 것은 소독약 냄새였다. 눈앞에 보이는 것은 화려한 샹들리에가 아닌 얼룩덜룩한 형광등이 달린 낡은 천장이었다. 교대하러 왔던 아르바이트생이 그녀를 발견하고 근처의 작은 산부인과로 옮긴 것이었다. 세상에, 학생,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 요즘 애들이 밥은 안 먹고 다이어트만 해서 그래. 나이 지긋한 여자 의사가 혀를 차며 그녀의 혈압을 쟀다. 의사는 세영의 비정상적인 피로감과 구토 증상을 듣고는 미간을 찌푸렸다. 마지막 생리가 언제였지? 세영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런 것을 챙길 여유가 없었다. 의사는 그녀의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이고는 한숨을 내쉬었다. 일단 초음파부터 봅시다. 속이 안 좋은 게 다른 이유일 수도 있으니까. 세영은 차가운 제리배에 닿는 감촉에 몸을 떨었다. 그녀는 그저 위염이나 식도염 진단을 받고 빨리 이곳을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모니터에는 알아볼 수 없는 검은 화면만 일렁였다. 의사의 표정이 점차 심각해졌다. 그녀는 기계를 이리저리 조작하고 모니터를 확대했다. 침묵이 길어졌다. 학생. 남자친구 있나? 의사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세영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아니요. 그럴 리가. 세영의 목소리가 기어들어갔다. 의사는 안경을 고쳐 쓰고는 모니터를 뚫어져라 쳐다봤다. 이상하네. 기계가 고장났나. 그녀는 혼잣말을 하더니 다시 한번 탐촉자를 움직였다. 그리고 그대로 얼어붙었다. 세영은 불길한 예감에 마른 침을 삼켰다.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혹시? 종양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로 떨렸다. 의사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세영을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놀라움과 혼란, 그리고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다. 학생, 믿기 힘들겠지만, 임신이야. 세상의 모든 소리가 한순간에 멎었다. 임신. 그 단어가 세영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어떻게 그날 밤 그녀의 기억은 여전히 조각나 있었다. 어두운 방, 차가운 목소리, 그리고 지독한 무력감. 그것이 전부였다. 그녀는 공황 상태에 빠져 숨을 헐떡였다. 아니에요. 잘못 보신 걸 거예요. 전, 전, 세영 학생. 의사가 그녀의 말을 단호하게 끊었다. 진정하고 내 말 잘 들어요. 문제는 그게 다가 아니야. 의사는 모니터를 세영 쪽으로 돌렸다. 검은 화면 속에는 작은 점들이 마치 밤하늘의 성운처럼 모여 있었다. 여기, 이게 아기 집이야. 하나, 둘, 셋. 의사의 손가락이 화면을 따라 움직일수록 세영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어갔다. 넷, 다섯, 여섯, 여섯, 여섯이라고요. 세영은 자기도 모르게 되물었다. 그건 그녀가 아는 상식 밖의 숫자였다. 그녀는 차라리 의사가 미쳤거나 이 기계가 완전히 망가졌기를 바랐다. 의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여섯 쌍둥이야. 나도 의사 생활 30년 만에 이런 경우는 처음 봐. 자연 임신으로 여섯 쌍둥이라니. 이건 기적이거나 혹은 의사는 말을 삼켰다. 혹은 재앙이죠. 세영이 대신 문장을 완성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텅 비어 있었다. 의사는 심각한 얼굴로 진료실 의자에 앉아 세영을 마주 보았다. 학생, 상황이 아주 심각해. 학생 몸은 너무 작고 약해. 6명의 태아를 감당하는 건 의학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산모의 목숨이 위험할 수 있어. 극심한 임신 중독증, 폐부종, 심부전,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합병증이 한꺼번에 닥칠 거야. 의사는 조심스럽게 서류 한 장을 꺼냈다. 현실적으로 말할게. 지금이라도 선택적 유산을 고려해야 해. 아니,
어쩌면 전체 유도를. 의사의 말은 세영에게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귓가에는 오직 6이라는 숫자와 목숨이 위험하다는 말만 맴돌았다. 그녀는 그날 밤에 남자를 떠올리려 애썼다. 하지만 떠오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차가운 경멸이 담긴 목소리. 누구지? 그게 전부였다.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아이들. 그것도 6명. 그녀의 나이는 이제 겨우 19이었다. 그녀의 손은 물감 대신 폐기식품을 만졌고 그녀의 미래는 캔버스 대신 빛 독촉장에 그려져 있었다. 의사는 침묵하는 세영을 안타깝게 바라보았다. 이 어린 학생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가혹한 현실이었다. 보호자. 연락할 사람이라도 있나? 세영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고아원에서 자란 그녀에게 보호자라는 단어는 사치였다. 유일한 친구였던 민지는 그녀를 사지로 밀어넣고 사라졌다. 그녀는 이 세상에 완벽하게 혼자였다. 세영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아랫배를 감쌌다. 아직 아무런 감촉도 느껴지지 않는 곳. 하지만 그곳에 6개의 생명이 자라고 있었다. 자신처럼 기댈 곳 하나 없이 이 세상에 내던져질 운명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것은 절망의 눈물이자 두려움의 눈물이었다. 하지만 그 절망의 밑바닥에서 무언가 뜨겁고 단단한 것이 차올랐다. 그것은 그녀가 평생을 붙들고 살아온 옥이었고 생존 본능이었다. 그녀는 평생을 무시당하고 짓밟히며 살아왔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았다. 이 아이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그녀의 아이들이었다. 세영은 눈물을 닦고 의사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은 젖어 있었지만 그 안의 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렬했다. 선생님,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전 이 아이들 포기 못해요. 의사의 눈이 커졌다. 학생, 내 말 못 들었어. 위험하다고. 들었어요. 세영이 말을 이었. 위험하겠죠. 죽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 아이들도 살아있잖아요. 제가 어떻게 그 아이들을 선택하고 버리나요? 그녀는 초음파 사진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전부 다 나을 거예요. 그것은 선언이었다. 19살.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미대생 이세영이 세상에 던지는 가장 무모하고도 가장 위대한 선전포고였다. 태아그룹의 심장부. 서울 파이낸스 타워 101층. 강지욱의 집무실은 그 자체로 하나의 권력이었다. 미니멀리즘의 극치를 보여주는 공간은 검은색과 회색으로만 이루어져 있었고 3면이 통유리로 되어 서울을 발 아래에 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이 방의 유일한 온기는 책상 위에서 수치를 뿜어내는 수십 개 모니터 불빛뿐이었다. 강지욱은 6주 전 그날 밤 자신의 완벽한 통제 구역에 침입했던 오염원에 대해 잊지 않고 있었다. 그는 그 일을 즉시 자신의 보안팀에 넘겼다. 어떻게 감히 최상위 보안 등급의 펜트하우스에 정체 모를 여자가 침입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배우가 누구인지 알아내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는 그것이 이복형 강민혁의 유치한 함정일 수도 있다고 의심했다. 회장님, 김 비서가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보고했다. 그는 강지욱의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남자였다. 요청하신 101층 보안사고 관련 최종 보고서입니다. 얇고 검은색 표지의 파일이 지욱의 책상 위에 소리 없이 놓였다. 지욱은 수조원이 오가는 MA 서류에서 눈을 떼고 파일을 열었다. 첫 장에는 그 여자의 신상이 담겨 있었다. 이세영, 만 19세, 한국예술대학 동양화과
재학생, 보육원 출신, 현재 편의점, 고깃집, 물류, 창고 등 3개의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생계를 유지. 그리고 그날 밤 파티에 동행했던 박민지에 대한 정보. 박민지는 파티 직후 돌연 휴학계를 내고 해외로 출국한 상태였다. 지욱은 무감각하게 서류를 넘겼다. 그에게 이세영의 가난이나 꿈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활자였다. 그가 원한 것은 배우였다. 하지만 보고서는 단순 침입으로 잠정 결론을 내리고 있었다. 그날 밤 이세영이 마셨던 웰컴 드링크에서 미량의 약물 성분이 검출되었으나 그것이 누구의 소행인지는 밝혀내지 못했다. 지욱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단순 침입이라는 불확실한 결론은 그의 성미에 맞지 않았다. 그는 서류를 덮으려다 마지막 장에 첨부된 특이사항이라는 항목에서 시선을 멈췄다. 대상 이세영. 6주 전 사고 이후 극심한 피로감 및 구토 증세 호소. 3일 전 인근 산부인과에서 진료. 보안팀은 그녀를 잠재적 협박범으로 간주하고 24시간 감시를 붙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 감시망에 그녀의 병원 방문 기록이 걸려들었다. 진단명 임신. 약 6주차. 여기까지는 지욱의 예상 범위 아니었다. 그는 이런 종류의 사고를 처리하는 데 익숙했다. 하지만 다음 줄이 그의 시선을 붙들었다. 특이사항 다태아 총 6명 판정. 집무실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강지욱은 처음으로 표정 관리에 실패했다. 놀란 것이 아니었다. 그는 황당함이라는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6. 숫자가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자신의 완벽하고 우월한 유전자가 저런 하찮은 변수에 의해 그것도 6으로 복제되었다는 사실은 그에게 재앙에 가까운 모욕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이것은 자신의 유일한 약점이었다. 만약 이 사실이 알려진다면, 특히 호시탐탐 자신의 자리를 노리는 강민혁의 귀에 들어간다면, 태아그룹의 승계 구도는 걷잡을 수 없는 진흙탕 싸움으로 번질 터였다. 자신의 피를 이은 존재가 저런 미천한 환경에서 그것도 6이나 태어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시나리오였다. 강지욱은 인터컴 버튼을 눌렀다. 최진혁 변호사. 지금 당장 내 방으로.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낮아져 있었다. 최진혁 변호사. 그는 태아그룹 법무팀의 수장이자 강지욱의 가장 더러운 일들을 처리하는 해결사였다. 그는 법을 이용해 상대를 무너뜨리고 돈으로 진실을 덮는데 도가 튼 남자였다. 몇 분 후 날카로운 인상의 최 변호사가 집무실로 들어섰다. 강지욱은 이세영의 보고서를 그에게 밀었다. 최 변호사는 빠른 속도로 서류를 읽어내려갔다. 6명이라는 대목에서 그의 눈썹이 잠시 꿈틀했지만 이내 그는 프로다운 무표정을 되찾았다. 처리하겠습니다. 회장님. 강지욱은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실수였어. 실수는 바로잡아야지. 그는 최 변호사를 돌아보았다. 그 여학생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것은 없는 일이 되어야 해. 숫자는 원하는 대로 제시해. 유학 비용이든 강남의 아파트든 그리고 다시는 내 귀에 그 이름이 들리지 않도록 해. 깨끗하게. 알겠습니다. 최 변호사는 깨끗하게라는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했다. 그것은 낙태를 의미했다. 그는 서류 가방을 챙겨들고 조용히 집무실을 나섰다. 강지욱은 다시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다. 수조 원짜리 M, A,
그래프가 다시 그의 눈을 채웠다. 이세영이라는 변수는 이미 그의 머릿속에서 처리 완료 항목으로 넘어가 있었다. 한편 이세영은 고시원의 차가운 방바닥에 앉아 있었다. 지독한 입덧 때문에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해 위액이 역류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낡은 스케치북 대신 산부인과에서 받은 초음파 사진이 놓여 있었다. 검은 화면 속에 6개의 작은 점. 그녀는 그것을 볼 때마다 심장이 터질 듯한 두려움과 동시에 이상한 책임감을 느꼈다. 그녀는 돈이 필요했다. 당장 이 고시원 방세도 문제였지만 앞으로 태어날 6아이를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했다. 의사는 당장 일을 그만두고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했지만 그것은 그녀에게 사치였다. 그녀는 당장 내일 먹을 쌀을 걱정해야 했다. 아가들아. 그녀가 마른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엄마가 어떻게든 지켜줄게. 그때 누군가 그녀의 방문을 두드렸다. 고시원 총무일 것이라 생각하며 문을 연 세영은 그 앞에 서 있는 낯선 남자와 마주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재단된 최고급 슈트. 날카로운 눈매. 그리고 그녀의 누추한 방과는 어울리지 않는 값비싼 가죽 서류 가방. 그는 최진혁 변호사였다. 이세영 씨 맞으십니까? 남자는 마치 오물을 보는 듯한 눈으로 방 안을 훑어보며 물었다. 세영은 경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누구신데? 최 변호사는 명함 한 장을 내밀었다. 태아그룹 법무팀장 최진혁. 태아.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세영의 심장이 차갑게 식었다. 그날 밤의 호텔이었다. 강지욱 회장님의 명을 받고 왔습니다. 최 변호사는 본론부터 말했다. 그는 세영의 작은 책상 위에 서류 가방을 올려놓고 두툼한 서류 봉투와 수표 한 장을 꺼냈다. 이것은 비밀 유지 각서입니다. 그날 밤 펜트하우스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함구하겠다는 내용이죠. 그는 이어서 수표를 그녀 앞으로 밀었다. 그리고 이것은 강 회장님께서 이세영 씨의 곤란한 상황을 해결해 주기 위해 마련한 성의입니다. 세영의 시선이 수표에 닿았다. 그녀는 태어나서 그렇게 많은 0이 붙어 있는 숫자를 본 적이 없었다. 그녀가 평생을 꼬박이라도 만져볼 수 없는 돈이었다. 최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칼처럼 차가웠다. 이세영 씨는 아직 젊고 미래가 창창한 학생입니다. 회장님께서는 이세영 씨가 불필요한 짐 때문에 앞길을 망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는 노골적으로 낙태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았지만 짐과 정리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했다. 이 돈이면 이 지긋지긋한 곳을 벗어나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원한다면 파리나 뉴욕으로 유학을 보내드릴 수도 있습니다. 현명한 학생이니 어떤 것이 본인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선택인지 잘 알 것이라 믿습니다. 그는 세영이 당연히 돈을 받고 이 문제를 정리할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다. 세영은 떨리는 손으로 수표를 집어들었다. 이 돈만 있으면 당장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따뜻한 집, 맛있는 음식, 그리고 다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기회. 그녀는 마른 침을 삼켰다. 최 변호사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역시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은 없었다. 하지만 세영은 수표에서 눈을 떼고 최 변호사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지 않았다. 그 안에는 지독한 가난 속에서도 그녀를 버티게 했던 마지막 자존심, 그리고 자신의 아이들을 향한 원초적인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다. 이 돈이
그녀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다. 이 돈이 내 아이들 목숨값인가요? 최 변호사의 미소가 굳어졌다. 이세영 씨, 감정적으로 얼마나 대단한 회장님이시길래. 세영이 그의 말을 끊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목소리는 쇠처럼 단단했다. 감히 사람 목숨값을 돈으로 매기나요? 그녀는 수표를 든 손에 힘을 주었다. 이 돈 필요 없어요. 촤악. 세영은 수표를 반으로 찢었다. 그리고 다시 반으로, 또다시 반으로 찢었다. 수십억 원의 가치가 있던 종이 조각들이 그녀의 손에서 힘없이 바닥으로 흩어졌다. 최 변호사는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얼어붙었다. 그는 수많은 협상을 해왔지만 이런 식의 거부는 처음이었다. 당신네 회장인지 누군지한테 똑똑히 전해요. 세영이 찢어진 수표 조각들을 최 변호사의 비싼 구두 위로 던져버렸다. 이 아이들, 내 아이들이에요. 내가 낳을 거고, 내가 키울 거예요. 당신들 같은 사람들이 함부로 짐이라고 부를 존재가 아니라고요. 그녀는 현관문을 활짝 열었다. 당장 나가요.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최진혁 변호사는 모욕감에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감히 고아원 출신의 어린 계집애가 자신을, 아니 강지욱 회장님을 모욕하다니. 이세영 씨, 당신 지금 회복할 수 없는 실수를 하는 겁니다. 오늘을 분명히 후회하게 돼. 나가. 세영의 절박한 외침에 최 변호사는 결국 혀를 차며 돌아섰다. 문이 쾅 닫히고 세영은 그대로 문에 기대어 주저앉았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녀는 방금 자신의 인생을 바꿔줄 유일한 동아줄을 스스로 끊어버렸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없었다. 그녀는 찢어진 수표 조각들을 내려다보며 뱃속의 아이들에게 속삭였다. 봤지? 아가들아, 엄마가 이겼어. 태하그룹 101층. 강지욱의 집무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최진혁 변호사는 땀으로 축축한 손을 바지 솔기에 문지르며 방금 전 고시원에서 겪었던 모욕적인 상황을 보고했다. 찢어진 수표 조각들과 당장 나가라고 소리치던 어린 여자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그는 감히 이세영의 격렬한 반응을 그대로 옮기지는 못하고 대상이 감정적으로 매우 불안정하며 이성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순화하여 보고했다. 강지욱은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다. 그래서 거절했단 건가? 그 돈을.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가웠지만 최 변호사는 그 미세한 냉기 속에 담긴 불쾌감을 감지했다. 그렇습니다. 회장님, 제안한 금액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모욕으로 받아들이는 듯 했습니다. 지욱은 코웃음을 쳤다. 모욕 가난뱅이 주제의 돈을 모욕으로 받아들이다니. 그는 이세영이라는 변수를 처음으로 흥미롭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흥미는 1초 이상 지속되지 않았다. 그것은 여전히 처리해야 할 문제일 뿐이었다. 어리석군. 세상 물정 모르는 학생의 치기일 뿐이야. 최 변호사. 예. 회장님. 현실을 깨닫게 해줘. 불법적인 수단을 쓰라는 게 아니야. 지욱은 다시 서류로 눈을 돌렸다. 그 아이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하나씩 치워봐. 배가 고프고 발이 시리면 스스로 다시 찾아오게 되어 있어. 그때는 협상 테이블이 훨씬 수월해지겠지. 그는 이미 이 게임의 승자를 알고 있었다. 알겠습니다. 최 변호사는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다. 그는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의 압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강지욱은 그 여학생이 곧 무릎을 꿇을 것이라 확신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그림자 속에서 또 다른 포식자가 이 먹잇감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같은 시각, 태아그룹의 또 다른 축, 태아건설 50층에 위치한 화려한 집무실. 강지욱의 미니멀리즘과는 정반대로 이곳은 금색과 붉은색 대리석으로 치장되어 거의 악취미에 가까운 불을 과시하고 있었다. 이곳의 주인은 강지욱의 이복형, 태아건설의 부회장 강민혁이었다. 그는 아버지 강 회장의 총애를 받기 위해 평생을 노력했지만 늘 어둠 속에서 나타나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강지욱에게 병적인 질투심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강지욱의 완벽함에 흠집을 낼 기회만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다. 그리고 강지욱의 신복, 최진혁 변호사가 허름한 고시원에 방문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고시원, 그 얼음덩어리 같은 자식이 강민혁은 최고급 가죽 의자에 몸을 파묻은 채 시가를 문질렀다. 그의 앞에 선 수아가 조심스럽게 보고했다. 예, 부회장님. 최 변호사가 이세영이라는 미대생을 만났고 격렬한 언쟁 끝에 빈손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강민혁의 눈이 번뜩였다. 이세영, 봐봐. 그 여자에 대해 당장 알아내. 강지욱의 유일한 약점은 여자야. 드디어 그놈의 꼬리를 잡았군. 그는 광기 어린 미소를 지었다. 그의 수하들은 즉시 움직였고 정보는 예상보다 빨리 그의 손에 들어왔다. 그들은 최 변호사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두운 방법으로 이세영의 진료 기록까지 빼돌렸다. 보고서를 받아든 강민혁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처음에는 분노 때문인 줄 알았다. 또 다른 재벌가의 자제와 정략 결혼을 깨뜨릴 스캔들인가 싶었다. 하지만 보고서를 읽어내려가던 그의 얼굴에서 분노가 사라지고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이 떠올랐다. 임신. 르우주. 여섯. 그는 여섯이라는 단어에 눈을 고정했다. 여섯 쌍둥이라고 순간 집무실 안의 모든 소리가 멎는 듯했다. 강민혁은 잠시 숨을 참았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는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다. 하하하하, 여섯 강지욱이 그 결벽증 환자 같은 놈이 고아원 출신 계집애한테 여섯이나 이것은 스캔들이 아니었다. 이것은 핵폭탄이었다. 태아그룹의 완벽한 후계자 강지욱. 그의 이미지에 고아원 출신 미혼모와 여섯 쌍둥이라는 꼬리표가 붙는 순간 그는 끝이었다. 보수적인 이사진과 강 회장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터였다. 이것은 강지욱을 끌어내리고 자신이 태아의 유일한 주인이 될 절호의 기회였다. 강민혁은 시가를 재떨이에 비벼 껐다. 그의 눈에는 잔인한 흥분이 감돌았다. 잘 됐군. 아주 잘 됐어. 그는 수아를 불렀다. 강지욱은 아마 저 계집애를 압박해서 조용히 처리하려고 할 거야. 그렇게 두지 마. 그는 교활한 미소를 지었다. 우리가 먼저 손을 써야지. 저 계집애를 아주 철저하게 벼랑 끝으로 몰아넣어. 하지만 우리가 했다는 증거는 남기지 마. 강민혁은 강지욱과는 달랐다. 그는 합법적인 테두리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다. 저 계집애가 스스로 아이를 포기하게 만들거나 혹은 아이와 함께 사라지게 만들어 강지욱이 손쓸 틈도 없이 지옥은 바로 다음 날부터 시작되었다. 이세영은 아침 일찍 학교로부터 징계위원회 출석 요구서를 받았다. 그녀는 어리둥절한 채로 낡은 정장을 꺼내 입고 학교로 향했다. 굳게 닫힌 회의실에는 딱딱한 얼굴의 교수들과 이사들이 앉아 있었다.
이세영 학생. 징계위원장이 입을 열었다. 최근 학생의 사생활 문란에 대한 익명의 제보가 접수되었네. 네, 그게 무슨. 세영이 당황해서 되물었다. 미혼의 몸으로. 그것도 재학생 신분으로 임신을 했다는 것이 사실인가? 위원장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세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어떻게 이 사실을, 그녀는 자신의 사생활이 어떻게 이들의 심판대에 오를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변호하려 했지만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다. 학교의 명예실추, 학생 본분 망각. 그들은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였다. 본교는 교칙에 의거하여 이세영 학생을 오늘부로 제적 처리하기로 결정했네. 제적. 그것은 퇴학이었다. 그녀가 가난 속에서도 유일하게 놓지 않았던 꿈. 그녀의 캔버스가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망연자실한 채로 학교를 나온 세영에게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다. 편의점 사장이었다. 세영 씨. 미안하게 됐네. 본사에서 갑자기 감사가 나왔는데 자네가 폐기식품을 몰래 빼돌렸다는 보고가 들어왔다네. 나도 어쩔 수 없어. 오늘까지만 일하고 그만둬 주게. 사장님, 전 절대. 그녀의 항변은 끊어진 통화음 속에 묻혔다. 연달아 고깃집에서도 연락이 왔다. 이유는 손님들의 불만 접수였다.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다. 그녀는 세상으로부터 갑작스럽게 내쳐지고 있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유일한 안식처인 고시원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고시원 입구에서부터 총무가 그녀를 막아섰다. 평소에는 다정했던 그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 있었다. 이세영 씨, 방 빼줘야겠어. 당장. 세영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다. 총무님, 갑자기 왜? 월세 날짜는 아직. 시끄러워 다른 방 사람들이 당신 때문에 불안해서 못 살겠다고 난리야. 당장 짐 싸서 나가. 그는 세영의 팔을 거칠게 밀쳤다. 세영은 힘없이 복도 바닥에 넘어졌다. 학교, 직장, 그리고 이제 집까지. 그녀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는 자신이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거대한 음모에 휘말렸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날 밤의 호텔, 태하그룹, 그리고 최진혁 변호사의 경고. 오늘을 분명히 후회하게 될 겁니다. 이것은 그들의 복수였다. 그들은 그녀의 아이들을 빼앗기 위해 그녀의 삶을 통째로 무너뜨리고 있었다. 세영은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터져나오는 울음을 삼켰다. 강지욱은 자신의 계획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더럽게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는 분명 최 변호사에게 합법적인 압박을 지시했다. 그것은 아르바이트 급여를 압류하거나 고시원 계약의 허점을 파고들어 법적 퇴거 절차를 밟는 식의, 시간이 걸리더라도 깔끔한 방식이어야 했다. 하지만 그에게 돌아온 보고는 제적, 횡령 혐의 해고, 강제 퇴거 등이었다. 이것은 자신의 방식이 아니었다. 너무 거칠고 감정적이며 무엇보다 흔적을 많이 남겼다. 강지욱은 이런 식의 일 처리를 혐오했다. 이것은 먹이를 산산조각 내는 하이에나의 방식이지. 급소를 정확히 노리는 표범의 방식이 아니었다. 그는 즉시 김 비서를 불렀다. 누가 손을 쓴 거지? 김 비서의 대답은 간결했다. 강민혁 부회장입니다. 저희 법무팀보다 한 발 빨랐습니다. 학교 이사회와 그녀가 일하던 점포들의 상위 가맹점주에게 직접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증거는 남기지 않았지만 자금 흐름이 강 부회장의 비서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강지욱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다. 강민혁. 자신의 어리석은 이복형이 이 일에 끼어들었다. 그는 이세영을 압박하려던 것이 아니라 이세영과 그 뱃속의 아이들을 제거하려 한 것이 분명했다. 어쩌면 강지욱 자신에게 흠집을 내기 위해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에 스캔들을 터뜨리거나 혹은 더 끔찍한 일을 꾸미고 있을지도 몰랐다. 강지욱은 처음으로 이 게임이 자신의 통제를 벗어났음을 느꼈다. 그는 이세영이라는 여자의 생사에는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뱃속에 있는 것은 자신의 유전자였다. 태아의 피였다. 그것이 저런 저급한 자의 손에 의해 길거리에서 비참하게 사라지는 것은 그의 자존심이, 그리고 태아의 후계자라는 그의 지위가 용납할 수 없는 모욕이었다. 그 여학생, 지금 어디 있지? 강지욱이 물었다. 김 비서는 태블릿 PC의 화면을 켰다. 실시간으로 갱신되는 위치 정보와 영상이 떴다. 학교와 고시원에서 쫓겨난 직후 며칠간 24시간 찜질방을 전전했습니다. 하지만 입덧이 심해 그곳에서도 쫓겨났습니다. 현재 위치는 한강 다리 밑입니다. 화면 속에는 며칠째 씻지 못해 꾀죄죄한 모습의 세영이 얇은 외투를 여민 채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초음파 사진을 꺼내보며 마른 배를 쓰다듬고 있었다. 그 모습은 처량했지만 이상하게도 절망에 빠져 울부짖는 대신 무언가를 결심한 듯 단단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강지욱은 그 눈빛을 보았다. 모든 것을 잃고 벼랑 끝에 몰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포기하지 않는, 꺾이지 않는 눈빛. 그것은 그가 수많은 적대적 M&A 현장에서 마주했던 쓰러져가는 기업의 마지막 저항과도 닮아 있었다. 그리고 그 저항은 언제나 그의 정복욕을 자극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멍청하지만 꺾이지는 않는군. 그의 마음속에서 차가운 계산과는 다른 아주 미세하고 낯선 감정이 고개를 들었다. 그것은 동정이나 연민이 아니었다. 오히려 자신과 같은 종류의 독함을 가진 존재에 대한 기묘한 인정, 혹은 존중에 가까운 감정이었다. 그는 자신의 아이들이 저런 여자에게서 태어난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모욕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강민혁의 방식은 틀렸다. 저런 여자는 압박으로 무너뜨릴 수 없다. 오히려 저렇게 몰아붙이면 잃을 것이 없는 자의 마지막 발악으로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언론에 이 사실을 터뜨리거나 혹은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강지욱에게는 최악의 시나리오였다. 김 비서. 강지욱이 결정을 내렸다. 강민혁의 감시망에서 그 여자를 빼내. 당장. 김 비서가 물었다. 어디로 옮기겠습니까? 저희가 관리하는 안전가옥으로. 강지욱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너무 티가 나.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익명의 재단을 하나 만들어. 미혼모 지원 재단 같은 걸로. 그리고 국내 최고의 다태아 임신 전문의를 고용해. 주치의로 붙여. 병원은 태아 소유가 아닌 제3의 종합병원 VIP 병동으로 잡아. 보안 등급은 최상위로. 내 허락 없이는 개미 한 마리도 접근 못하게 해. 김 비서의 눈이 약간 커졌다. 이것은 단순한 문제 처리가 아니라 보호 명령이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세영 씨에게는 어떻게 접근하겠습니까? 강지욱은 모니터 속에 지친 여자를 바라보았다. 재단 소속 사회복지사로 위장해서 접근해. 기적적으로 구원의 손길이 닿은 것처럼.
그녀는 지금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일 테니 의심 없이 받아들일 거야. 그의 계획은 완벽했다. 이세영을 강민혁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동시에 완벽하게 자신의 통제하에 두는 것이었다. 그녀가 안전하게 출산할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의 일은 그때 가서 결정해도 늦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유전자가 길거리에서 방치되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다. 그날 밤, 한강 다리 밑에서 추위와 허기에 지쳐 거의 의식을 잃어가던 이세영에게 한 여자가 다가왔다. 자신을 한빛 희망재단의 사회복지사라고 소개한 그녀는 믿을 수 없는 제안을 했다. 익명의 후원자께서 이세영 씨처럼 특별한 어려움 다태아 임신을 겪는 산모를 돕고 싶어 하십니다. 그녀는 세영에게 최고급 산후조리원과 흡사한 개인 병실 사진을 보여주었다. 전담 의료진, 최고급 영양식단, 그리고 출산까지의 모든 비용 전액 지원. 이 모든 것이 무료라고요. 조건은요. 세영은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아는 그녀였다. 사회복지사는 부드럽게 웃었다.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산모님과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저희가 제공하는 장소에서 출산 전까지 외출 없이 머물러 주시는 겁니다. 모든 것은 비밀리에 진행됩니다. 이세영 씨를 괴롭히는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완벽하게 지켜드리기 위한 조치입니다. 외부의 위협. 그 말에 세영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이들은 알고 있었다. 자신이 쫓기고 있다는 것을. 세영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자신은 굶어 죽어도 상관없었지만 뱃속의 6 아이는 살려야 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여자가 내민 서류에 서명했다. 몇 시간 후 이세영은 검은색 세단에 올라타 서울 외곽의 한적한 곳에 위치한 최고급 병원으로 옮겨졌다. 철저한 보안 검색대를 통과한 그녀는 태어나서 처음 보는 넓고 아늑한 1인 병실에 들어섰다. 따뜻한 물이 나오는 샤워실, 푹신한 침대, 그리고 그녀를 위해 준비된 영양가 높은 식사.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세영은 따뜻한 수프를 한 숟가락 뜨며 자신을 구해준 익명의 후원자에 대해 생각했다. 그가 누구일까? 하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처음으로 안도감을 느끼며 지친 몸을 푹신한 침대에 누웠다. 그녀는 몰랐다. 자신이 강민혁이라는 늑대의 굴에서 벗어나 강지욱이라는 더 차갑고 거대한 표범의 영역으로 들어왔다는 사실을. 시간은 갇힌 물처럼 흘러갔다. 이세영은 서울 외곽의 VVIP 병동 한빛 희망재단이 마련해준 화려한 감옥에서 계절이 2번 바뀌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삶은 이제 24시간 철저한 의료 감시하에 놓였다. 국내 최고의 산부인과 교수와 다태아 전문 영양사가 그녀의 곁을 지켰다. 그녀의 몸은 의학의 경이로움이자 동시에 위태로운 시한폭탄이었다. 6 생명을 품은 몸은 그녀의 작은 체구가 감당하기엔 너무나도 버거웠다. 임신 7개월 차에 접어들었을 때 그녀의 배는 만삭의 산모보다 훨씬 더 거대하게 부풀어 올랐다. 그녀는 혼자서는 몸을 뒤척이기도,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힘들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다리는 코끼리처럼 부어올랐으며, 온몸의 뼈마디가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세영은 단 한 번도 고통스럽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 고립된 방 안에서 자신만의 의식을 치렀다. 그녀는 스케치북의 뱃속에 6 아이를 그렸다. 초음파 사진을 보며 상상한 아이들의 얼굴, 작은 발, 꼼지락거리는 손가락들. 그녀는 아이들에게 태명을 지어주었다. 하늘, 바다, 구름,
햇살, 별님, 달님. 그녀는 그 이름들을 하나하나 불러주며 자신이 겪었던 세상과는 다른 따뜻한 이야기들을 속삭여 주었다. 그녀는 여전히 익명의 후원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 그저 막연하게 자신처럼 상처받은 경험이 있는 돈 많은 독지가일 것이라 추측할 뿐이었다. 그녀는 매일 밤 그 미지의 존재를 위해 짧은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자신을 벼랑 끝에서 구해준 동아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한편 강지욱은 매일 아침 7시 정각 프로젝트 S 섹스투블렛스라는 이름이 붙은 암호화된 보고서를 받았다. 보고서에는 이세영의 혈압, 단백뇨 수치, 식사량, 그리고 6태아 각각의 심박수와 예상 발육 상태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기록되어 있었다. 그것은 그가 검토하는 수조 원짜리 투자 보고서만큼이나 정교하고 빈틈이 없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투자라고 합리화했다. 자신의 유전자를 보존하기 위한, 태아의 잠재적 후계자를 지키기 위한 고비용 투자. 그는 이세영을 모체 혹은 인큐베이터라는 객관적인 용어로 지칭하려 애썼다. 감정이 개입할 여지는 없었. 그러나 김 비서가 첨부한 심리 상태 및 일일 동향 항목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기 시작했다. 대상, 하루 평균 8시간 스케치 작업, 태아들에게 책을 읽어주거나 노래를 불러줌, 첨부, 녹음 파일 3, 감정 기복은 안정적이나 외부 세계와의 단절로 인한 가벼운 우울 증세 보임. 강지욱은 자신이 왜 그랬는지 모른 채 첨부된 녹음 파일을 클릭했다. 스피커에서 이세영의 작고 맑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녀는 동화책을 읽어주고 있었다. 그래서 아기 곰은 엄마 곰의 품에서 아주 따뜻하게 잠이 들었답니다. 그 목소리에는 그가 알던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꾸밈없고 순수한 온기가 담겨 있었다. 강지욱은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키며 파일을 껐다. 그의 완벽한 통제력에 미세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그는 이 모체가 단순한 생체 데이터가 아님을 어렴풋이 깨닫고 있었다. 그날 밤 강지욱은 예정에 없던 일정을 잡았다. 그는 자정이 넘은 시각 아무도 모르게 병원 VVIP 병동의 중앙 통제실로 향했다. 회장님, 병원장이 긴장한 채 그를 맞았다. 여기서 3601호의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모니터 중 하나가 3601호. 이세영의 병실을 비추고 있었다. 세영은 잠들지 못하고 있었다. 거대한 배 때문에 똑바로 눕지도 못한 채 침대에 비스듬히 기대어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그녀는 고통스러운 듯 미간을 찌푸리면서도 한 손으로는 배를 부드럽게 쓰다듬고 있었다. 강지욱은 모니터 화면을 확대시켰다. 그녀의 지친 얼굴, 땀에 젖은 머리카락, 그리고 그 눈빛, 모든 것을 포기한 듯 절망적이면서도 동시에 뱃속의 생명을 지키려는 맹렬한 의지가 공존하는 눈빛이었다. 그는 자신을 경멸했던, 돈을 찢어버렸던 그 당돌한 여자를 떠올렸다. 그리고 지금 모니터 속에서 고통을 견디고 있는 여자를 보았다. 두 이미지가 겹쳐지며 인큐베이터라는 단어는 힘을 잃고 어머니라는 생소한 단어가 떠올랐다. 강지욱은 불편한 감정에 휩싸여 통제실을 나왔다. 그는 병원 복도 끝 그녀의 병실 문 앞에 섰다. 그는 문을 열 수 없었다. 그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이 모든 객관적인 프로젝트가 돌이킬 수 없는 감정의 영역으로 넘어갈 것임을 직감했다. 그는 차가운 문에 잠시 손을 대었다가 이내 그림자처럼
발길을 돌렸다. 그가 모르는 사이 또 다른 그림자가 이 병원을 향해 손을 뻗치고 있었다. 강민혁은 이세영이 증발해버린 후 분노에 미쳐 날뛰었다. 그는 강지욱이 숨겼을 것이라 확신했지만 태아의 정보망으로도 그녀의 행방을 찾을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인맥과 뒷세계의 정보원들을 총동원했다. 마침내 한 줄기 정보가 흘러들어왔다. 서울 외곽의 한 사립병원 VIP 병동이 태아그룹과 무관한 유령 재단의 이름으로 통째로 폐쇄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곳의 의료 폐기물에서 다태아 산모와 관련된 특수약품의 흔적이 발견되었다는 것. 강민혁은 직감했다. 찾았다. 그는 병원 내부의 임무를 매수했다. 돈의 눈이 먼 간호사 하나가 그의 덫에 걸려들었다. 맞아요. 3,601호요. 아무도 못 들어가요. 하지만 임신 7개월인데도 배가 정말 터질 것처럼 커요. 적어도 서너 명은, 서너 명. 강민혁은 6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확신했다. 그는 이제 강지욱이 아이들의 출생을 공식화할 때까지 기다릴 생각이 없었다. 그가 원한 것은 제거였다. 싹을 잘라버려야 했다. 그는 매수한 간호사에게 특별한 약물과 거액의 돈을 건넸다. 그 여자가 맞는 정맥 주사 라인에 이걸 섞어 아무도 모르게 그냥 조산으로 인한 안타까운 의료사고가 되는 거야. 폭풍 전야의 밤은 유난히 고요했다. 세영은 그날따라 유독 심한 태동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아이들이 마치 엄마에게 무언가를 경고하듯 그녀의 배를 세차게 그녀는 불안감에 스케치북을 펼쳤지만 손이 떨려 그림을 그릴 수 없었다. 그때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야간 근무 간호사가 주사기 카트를 밀고 들어왔다. 평소 보던 얼굴이 아니었다. 영양제. 시간입니다. 산모님. 간호사는 긴장한 듯 목소리를 떨며 세영의 팔에 연결된 정맥 주사 라인에 새로운 주사기를 연결했다. 차가운 액체가 그녀의 혈관 속으로 흘러들어오기 시작했다. 몇 분 후 세영은 비명을 질렀다. 배가 찢어질 듯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격렬한 통증이 그녀의 온몸을 강타했다. 자궁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졌다. 아, 아가가들아. 그녀의 비명과 동시에 그녀의 침대 옆에 연결된 태아 심박수 모니터가 일제히 경고음을 울리기 시작했다. 삐삐삐삐. 6개의 심장 박동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다. 차가운 액체가 그녀의 혈관을 타고 흐르기 시작한 지 정확히 3분 후였다. 이세영의 몸이 활처럼 꺾였다. 그것은 고통이 아니었. 몸 안의 모든 근육이 강제로 쥐어짜이는 듯한 경련이었다. 자궁이 맹렬한 속도로 밀어붙이기 시작했다. 태아를 밖으로 밀어내려는 약물에 의한 강제적인 진통이었다. 아가들아. 안돼. 세영은 거대한 배를 감싸 안으며 침대 위에서 몸부림쳤다. 그녀의 비명과 동시에 병실을 감시하던 모든 의료기기가 미친 듯이 경보음을 울리기 시작했다.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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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6개의 태아, 심박수 그래프가 일제히 수직으로 추락했다. 태아들이 극심한 스트레스 반응을 보이며 생명의 끈을 놓으려 하고 있었다. 병실 문이 부서져라 열리고 대기 중이던 주치의 한 교수와 간호사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산모님 정신 차려요. 한 교수는 세영의 상태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다. 제기랄. 조산 진통이야. 이렇게 갑자기 말도 안 돼. 그는 급하게 세영의 정맥 주사 라인을 확인했다. 이건 뭐야? 방금 투여한 게 뭐지?
그가 소리치는 순간 병실 입구를 지키고 있던 강지욱의 사설 경호팀이 움직였다. 그들은 복도를 황급히 빠져나가려던 그 수상한 간호사, 김 간호사를 붙잡았다. 그녀의 손에는 빈 주사기가 들려 있었다. 난 그냥 영양제를. 그녀의 변명은 경호원의 거친 손길에 막혔다. 교수님, 산모, 혈압 200, 120태아, 심박수 50bpm 이하로 떨어집니다. 여섯 모두 위험합니다. 간호사의 외침이 병실을 갈랐다. 한 교수는 결단을 내렸다. 코드레드 지금 당장 응급 제왕절개 수술 준비해. NICU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연락해. 인큐베이터 6개 아니 7개 준비하라고 해. 산모도 위험해. 병원 전체가 비상사태에 돌입했다. 같은 시각 서울 파이낸스 타워 101층. 강지욱은 런던, 뉴욕, 홍콩의 이사들과 화상으로 연결된 국제주주총회를 주재하고 있었다. 수십조 원 규모의 새로운 해외 플랜트 건설 안건이 논의되는 1분 1초가 중요한 순간이었다. 그의 얼음장 같은 얼굴이 거대한 스크린을 압도하고 있었다. 그때 집무실의 육중한 문이 단 한 번의 노크도 없이 열렸다. 강지욱의 미간이 좁혀졌다. 감히 누가 이 회의를. 김 비서였다. 그의 얼굴은 평소의 무표정 대신 극도의 긴장감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국제적인 이사들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지욱에게 다가가 태블릿을 내밀었다. 회장님, 김 비서의 목소리가 낮게 잠겨 있었. 3601호. 응급 상황입니다. 강민혁 부회장 측에서 매수한 내부자가 조산유도 약물을 투입했습니다. 지금 당장 수술에 들어가지 않으면 산모와 6아이 모두 잃습니다. 순간 강지욱의 머릿속 모든 것이 정지했다. 수십조 원의 프로젝트, 이사들의 얼굴, 복잡한 수치들이 연기처럼 사라졌다. 그 자리를 채운 것은 단 하나의 이미지. 모니터 너머로 보았. 고통 속에서도 배를 쓰다듬던 이세영의 지친 눈빛이었다. 강민혁, 감히 내 것을, 내 아이들을. 강지욱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화상회의 속 수십 명의 거물급 이사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봤다. 강지욱은 스크린을 향해 차가운 영어로 말했다. 긴급 상황이 발생했다. 회의는 무기한 연기한다. Something urgent has come up. Meeting adjourned indefinitely. 그는 더 이상의 설명도 사과도 없이 연결을 끊어버렸다. 차 대기시켜.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강지욱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그가 달린다는 개념을 실행에 옮긴 것은 그의 생애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의 머릿속은 불타는 듯한 분노로 가득 찼다. 이것은 사업적인 방해가 아니었다. 명백한 살인 미수였다. 자신의 핏줄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그의 검은색 세단은 도시의 밤을 가르며 총알처럼 질주했다. 수많은 신호를 위반하며 병원에 도착하는 데는 단 15분이 걸렸다. 병원 로비는 이미 그의 경호팀에 의해 통제되어 있었다. 그는 곧장 VVIP 병동의 수술실 구역으로 향했다. 수술 중 복도 끝에서부터 보이는 붉은 경고등이 그의 눈을 찔렀다. 한 교수와 의료진이 세영을 침대에 실은 채 수술실로 막 들어가려던 참이었다. 강지욱은 그들 앞을 막아섰. 그의 눈은 지옥 불처럼 이글거렸다. 살려내. 그의 목소리는 쇳소리 같았다. 한 교수는 태아그룹에 숨겨진 실세가 왜 여기에 나타났는지 물을 겨를도 없었다. 그는 이 상황의 모든 배후를 직감했다. 회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산모와 아이들 모두 생사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특히 아이들은 살려내. 강지욱은 같은 말을 반복했다. 7명 모두 단 하나도 잃어선 안 돼. 만약 잘못되면 이 병원 전체가 책임을 져야 할 거야. 그것은 협박이 아니라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이었다. 한 교수는 마른 침을 삼키고 수술실 문 안으로 사라졌다. 육중한 강철문이 닫히고 복도에는 강지욱과 김비서 그리고 몇몇 경호원들만 남았다. 수술 중이라는 붉은 글자만이 지독한 현실감을 부여했다. 강지욱은 평생 누군가를 기다려본 적이 없었다. 그는 언제나 결정하고 명령하고 쟁취하는 쪽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이 닫힌 문 앞에서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운명을 기다려야 했다. 시간이 지옥처럼 흘러갔다. 10분, 30분, 1시간. 수술실 안에서는 어떤 소리도 새어나오지 않았다. 강지욱은 벽에 기댄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의 완벽하게 재단된 슈트는 구겨져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배어 있었다. 그는 지금 이 순간 태아의 회장이 아니라 그저 문 밖의 한 남자에 불과했다. 2시간이 지났을 때 수술실 문이 잠시 열리고 신생아 전문 간호사가 작은 인큐베이터를 밀고 나왔다. 그리고 연달아 2번째, 3번째. 인큐베이터들은 곧장 복도 끝에 신생아 집중 치료실로 향했다. 강지욱은 자신도 모르게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유리 너머로 그는 그것들을 보았다. 800g, 750g. 사람의 악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작고 붉은 생명체들. 고양이 새끼보다도 작은 몸에 수많은 튜브와 전선이 연결되어 있었다. 그 작은 가슴이 기계의 도움을 받아 겨우 오르내리고 있었다. 저것이 자신의 아이들이었다. 4번째, 5번째 인큐베이터가 지나갔다. 그리고 6번째, 6개의 생명. 강지욱은 유리벽에 이마를 기댔다. 경멸스럽던 실수, 처리해야 할 문제, 오염원, 그 모든 단어들이 사라지고 형언할 수 없는 무게감이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저 연약한 것들이 자신 때문에 태어났고 또 자신 때문에 죽을 뻔했다. 그때 수술실 쪽에서 다시 요란한 소리가 들렸다. 혈압 급강하 산모 출혈이 안 잡힙니다. 피피더 가져와 제기랄. 자궁 수축이 안 돼. 의료진의 다급한 외침이 닫힌 문을 뚫고 새어나왔다. 강지욱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그는 다시 수술실 문으로 달려갔다. 아이들은 나왔는데 모체가 무너지고 있었다. 그는 문을 부술 듯이 두드렸다. 김비서 문 열어 회장님 안 됩니다. 수술 중입니다. 김비서가 필사적으로 그를 막아섰다. 강지욱의 이성이 완전히 끊어졌다. 비켜, 저 여자가 죽으면 저 아이들은. 그 순간 수술실 문이 다시 열리고 피로 범벅이 된 한 교수가 마스크를 벗으며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다. 그의 수술복은 마치 전쟁터에서 막 굴러나온 군인처럼 붉게 젖어 있었다. 그는 탈진한 얼굴로 강지욱을 바라보았다. 강지욱은 굳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평생의 냉정함이 그 한마디에 달려 있었다. 그 여자는. 한 교수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아이들은. 일단 6 모두 살렸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골랐다. 그 침묵이 강지욱의 심장을 옥죄었다. 하지만 산모가 출혈이 너무 심했습니다. 과다 출혈로 인한 쇼크 상태입니다. 자궁은 적출했지만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이 고비입니다. 이세영이 생사를 헤매는 사이 병원 밖 세상은 이미 지옥의 아가리를 벌리고 있었다. 강민혁은 자신의 계획이 끔찍하게 실패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6아이는 죽지 않았을 뿐더러 미숙아로 남아 세상에 태어났다. 강지욱은 현장에 나타났고 약물을 투입한 간호사는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그는 분노로 이성을 잃을 뻔했지만 이내 잔인한 미소를 지었다. 태어났다고 6이나 하. 그래, 그것도 나쁘지 않지. 강민혁은 새로운 판을 짜기 시작했다. 강지욱이 그토록 숨기려 했던 약점이 이제 실체를 갖게 되었다. 6명의 살아있는 증거. 그는 이 사실을 세상에 터뜨려 강지욱을 고아원 출신 여자나 건드리고 다니는 부도덕한 후계자로 낙인 찍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더러운 손을 쓰지 않고도 강지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더 강력한 무기인 여론을 이용하기로 했다. 그는 즉시 자신이 관리하는 언론사들과 뒷골목의 가십 유튜버들에게 소스를 풀었다. 태하그룹의 황태자, 강지욱, 비밀리에 숨겨둔 여자와 6쌍둥이 출산.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새벽을 기점으로 인터넷을 뒤덮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증권가 찌라시 수준이었던 소문은 날이 밝자마자 대한민국 모든 포털 사이트에 메인 뉴스를 장식했. 세상은 발칵 뒤집혔다. MA의 귀재, 얼음의 황태자, 단 한 번도 스캔들을 허용하지 않았던 완벽한 남자 강지욱. 그런 그것도 신원불명의 여자와 하룻밤 실수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6쌍둥이를 낳았다는 소식은 그 어떤 막장 드라마보다도 충격적이었다. 강민혁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익명의 제보자인 척하며 이세영의 신상 정보를 흘렸다. 19세 미대생, 보육원 출신, 돈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접근. 여론은 순식간에 이세영을 희대의 꽃뱀으로 몰아갔다. 강지욱 회장도 결국 어린 여자애한테 당했다. 보육원 출신이 인생 역전하려고 발악을 한다는 식의 악의적인 댓글이 수십만 개씩 달렸다. 태하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하기 시작했다. 그룹 이미지에 치명적인 타격이었다. 이 사진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고 보수적인 강 회장은 불같이 노발대발하며 당장 강지욱을 호출했다. 강지욱은 밤새 중환자실 앞 복도를 지켰다. 고비라는 말에 그는 단 1초도 그곳을 떠날 수 없었다. 이세영의 심박수 그래프는 여전히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김 비서가 땀에 젖은 얼굴로 그에게 다가왔다. 회장님, 모든 언론이 터졌습니다. 강민혁 부회장이 손을 쓴 것 같습니다. 주가 방어가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강 회장님께서 즉시 본사로 복귀하라고. 강지욱은 붉게 충혈된 눈을 들어 태블릿에 떠 있는 기사들을 보았다. 희대의 꽃뱀, 부도덕한 후계자. 그의 얼굴에서 모든 감정이 사라지고 시베리아의 빙하보다 더 차가운 분노가 서렸다. 강민혁, 자신의 동생이 감히 자신의 아이들을 더러운 피로, 그리고 그 아이들을 낳은 여자를 꽃뱀으로 매도했다. 그는 자신의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세상의 조롱거리로 전락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는 천천히 구겨진 셔츠의 소매를 바로잡았다. 김 비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 비서의 눈이 커졌. 네, 하지만 회장님. 지금은 여론이 최악입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아니, 지금 열어. 강지욱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태아그룹 본사 1층 로비에서 대한민국 모든 언론사를 불러 단 하나도 빠짐없이 1시간 후 태아그룹 로비는 수백 명의 기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플래시 세례가 폭탄처럼 터졌다. 강지욱이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기자들은 이 세기의 스캔들에 대해 그가 어떤 변명을 할지 혹은 어떻게 이세영을 정리할 것인지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 강민혁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이 광경을 라이브로 지켜보며 샴페인을 터뜨렸다. 그래, 지호가 나와야지. 나와서 내 입으로 변명해봐라. 어떻게 무너지는지 똑똑히 봐주마. 그는 승리를 확신했다. 강지욱이 단상 위에 섰다.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는 마이크를 잡았. 로비의 모든 소음이 순간 멎었다. 강지욱은 수백 대의 카메라 렌즈를 마치 그 너머의 강민혁을 꿰뚫어 보듯 차갑게 응시했다. 오늘 새벽 기사화된 내용에 대해 내 입으로 직접 밝히겠다. 기자들이 숨을 죽였다. 첫째, 그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다. 기사에 언급된 아이들은 내 아이들이 맞다. 장래가 술렁였다. 시인, 그것도 이렇게 빠르고 단도직입적으로. 둘째, 강지욱은 말을 이었다. 그 아이들은 실수나 스캔들이 아니다. 그 아이들은 태아그룹의 유일한 그리고 적법한 후계자들이다. 로비는 얼어붙었다. 기자들은 자신들이 무슨 말을 들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후계자, 저런 불분명한 혈통의 아이들을, 그것도 여섯이나. 강민혁은 마시려던 샴페인 잔을 떨어뜨릴 뻔했다. 미친놈. 저놈이 진짜 미쳤나? 강지욱은 멈추지 않았다. 셋째, 그의 목소리는 더욱 차가워졌다. 내 아이들의 어머니. 이세영 씨는 꽃뱀이 아니다. 그녀는 내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감수한 유일한 사람이며 내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내 아이들의 어머니다. 그는 카메라를 향해 한 걸음 다가섰다.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지만 그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눈빛은 이제 노골적인 살기를 띠고 있었다. 어젯밤 내 아이들과 그 어머니를 향한 비열한 살인 미수가 있었다. 기자들 사이에서 경악의 탄식이 터져 나왔다. 스캔들이 아니라 형사 사건이었다. 나는 태하그룹의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감히 내 후계자들의 생명을 위협한 자들을 찾아낼 것이다. 그는 자들이라는 단어에 힘을 실었다. 그들이 누구든 어떤 지위에 있든 법의 심판이 아닌 내 손으로 직접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그것은 선전포고였다. 강지욱은 이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아이들을 세상의 공표함과 동시에 그 아이들을 위협한 강민혁에게 공개적으로 전쟁을 선포한 것이었다. 그는 더 이상 질문을 받지 않고 단상을 내려왔다. 대한민국 전체가 그의 폭탄 선언에 마비되었다. 강지욱은 로비를 빠져나와 다시 차에 올라탔다. 병원으로 가. 그리고 김비서. 예. 회장님. 강민혁의 모든 자금줄을 막아 지금 당장. 그의 시선은 다시 병원으로 향했다. 그는 공적인 전쟁을 선포했다. 이제 사적인 전쟁을 치를 차례였다. 그는 중환자실로 돌아갔다. 이세영은 여전히 의식이 없었다. 그는 그녀의 침대 여부의자에 앉아 처음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일어나. 내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어. 강지욱의 기자회견은 단순한 폭탄 선언이 아니었다. 그것은 전쟁의 포고였고 즉각적인 반격의 신호탄이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대한민국 재계는 마비 상태에 빠졌다. 태아그룹의 주가는 그의 후계자 발언과 살인미수 언급에 미친 듯이 요동쳤다. 혼란에 빠진 시장은 매도와 매수가 뒤엉켜 아수라장이 되었다. 강지욱은 병원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는 피로 물든 셔츠를 갈아입지도 않은 채 태풍의 눈인 태하 그룹 101층 자신의 집무실로 직행했다. 그의 눈은 밤샘과 분노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정신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명료했다. 그는 즉시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태아그룹의 모든 이사에게 소집 명령이 떨어졌다. 강민혁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이 소식을 듣고 비웃었다. 긴급 이사회, 저 미친놈이 이제 와서 이사들 앞에서 무슨 변명을 하려고. 그는 강지욱이 자신을 탄핵하려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증거가 없을 것이라 확신했다. 간호사는 이미 입을 다물기로 약속받았고 자금은 세탁을 거쳤다. 그는 오히려 이 기회에 강지욱의 관기를 부각시켜 그를 끌어내릴 생각이었다. 이사회 회의실에 육중한 문이 열리고 이사들이 속속 도착했다. 강 회장은 불참했다. 그는 이 추악한 형제 싸움에 치를 떨며 자신의 별장에 칩거해버렸다. 강민혁은 여유로운 척하며 상석에 앉았다. 마지막으로 강지욱이 들어섰다. 그는 기자회견 때의 그 모습 그대로였다. 헝클어진 머리, 구겨진 셔츠. 하지만 그 기세는 회의실의 공기를 얼려버릴 듯했다. 강지욱은 의장석에 앉아 긴 서론 없이 태블릿을 회의실 중앙 스크린에 연결했다. 오늘 이 자리는 태아그룹의 암적인 존재를 도려내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다. 강민혁이 코웃음을 쳤다. 암적인 존재 너 말인가. 지우가 감히 보육원 출신 계집애를 끌어들여 회사를 이 꼴로. 강지욱은 그의 말을 무시하고 첫 번째 파일을 열었다. 강민혁 부회장의 태아건설 비자금 내역입니다. 스크린에는 수백억 원대에 이르는 자금 흐름도가 떴다. 유령 회사를 통한 자재 빼돌리기, 하청 업체로부터의 상납, 정관계 로비 내역까지. 이사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것만으로도 강민혁은 끝이었다. 이건 조작이야. 네가 날 함정에 빠뜨리려고. 강민혁이 소리쳤다. 강지욱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다음 파일을 열었다. 이건 조작이 아니지. 화면이 바뀌었다. 어제와 오늘 태아그룹 주식시장의 거래 내역이었다. 강민혁의 차명 계좌 수십 개가 공매도에 가담한 내역이 붉은색으로 표시되었다. 스캔들을 직접 터뜨리고 그룹의 주가 폭락에 베팅했군. 자신의 핏줄이 태어난 날에 태아의 이름을 팔아 돈을 벌었어. 한 이사가 경악하며 중얼거렸다. 강민혁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가 아니었다. 그룹의 근간을 뒤흔든 배신 행위였다. 이사들의 시선이 경멸로 바뀌었다. 아니야 저건. 강민혁이 변명을 쥐어짜내려던 순간 강지욱이 마지막 파일을 열었다. 그리고 이것이 강민혁 부회장의 진짜 모습입니다. 스크린에는 병원복도 CCTV 영상이 떴다. 체포된 김 간호사의 얼굴이 클로즈업 되었다. 그리고 이어진 영상은 그녀의 진술 녹화였다. 강민혁 부회장님이 시켰어요. 이 약을 산모의 링거에 투여하라고. 조산으로 위장해서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고 했어요. 간호사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회의실을 채웠다. 강지욱은 김 간호사의 계좌로 입금된 거액의 돈다발 사진과
그 돈이 강민혁의 비서실을 거쳐 나온 자금 추적표를 띄웠다. 회의실은 완벽한 침묵에 잠겼다. 이사들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강민혁을 바라보았다. 이것은 경영권 다툼이 아니었다. 갓 태어난, 그것도 자신의 조카 6명을 살해하려 한 흉악 범죄였다. 강민혁은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거짓말이야. 전현이 돈에 미쳐서 강지욱 네가 꾸민 짓이지. 이 개자식아. 그가 강지욱에게 달려들려던 순간 회의실 문이 열리고 검은 정장의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닥쳐들었다. 강지욱이 이사회를 소집하기 직전 모든 증거 자료를 검찰에 넘겼던 것이다. 강민혁 씨, 살인, 미수,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강민혁의 팔을 꺾어 수갑을 채웠다. 그는 짐승처럼 발버둥 쳤다. 이거 놔놓으라고. 아버지 강지욱. 이 악마 같은 놈, 내가 널 죽여버릴 거야. 그의 저주 섞인 외침이 복도 멀리 사라져갔다. 강지욱은 그가 완전히 끌려나갈 때까지 얼음 같은 눈으로 그를 응시했다. 회의실에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강지욱은 이사들을 향해 몸을 돌렸다. 태하의 암은 제거되었습니다. 그는 이사회의 만장일치로 강민혁의 모든 직위를 박탈하고 자신을 태하 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이자 비상, 경영, 총괄 책임자로 임명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전쟁은 강지욱의 완벽한 승리로 끝났다. 그는 지친 몸을 이끌고 병원으로 돌아왔다. 태아그룹을 손에 넣었지만 그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공허했다. 그는 먼저 신생아 집중 치료실로 향했다. 유리창 너머 6개의 작은 인큐베이터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아이들은 여전히 작고 위태로웠지만 기계의 의지에 필사적으로 숨을 쉬고 있었다. 태하의 후계자. 그가 세상에 선포한 자신의 핏줄이었다. 그는 한참 동안 그 작은 생명들을 바라보다가 발길을 돌려 회복실로 향했. 이세영은 고비를 넘기고 중환자실에서 일반 VIP 병실로 옮겨져 있었다. 그녀는 깨어 있었다. 며칠 만에 깨어난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텅 빈 천장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이미 간호사를 통해 자신이 아이를 낳았다는 것과 온 세상이 자신을 꽃뱀이라고 부른다는 뉴스를 접한 뒤였다. 강지욱이 병실 안으로 들어섰다. 삐걱 하는 작은 문소리에 세영의 텅 빈 눈동자가 그를 향했다. 그 눈에는 분노도, 원망도, 기쁨도 없었다. 그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의 깊은 절망만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인 남자를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멋대로 구해냈다가 다시 지옥의 가십거리로 만든 남자를 바라보았다. 강지욱은 그녀의 침대 옆에 섰다. 무어라 말을 꺼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는 평생 누군가에게 사과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었다. 그는 MA의 귀재였지만 이 망가진 관계를 어떻게 협상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넥타이를 만지작거리다 간신히 입을 열었다. 아이들은 무사해. 그의 목소리는 거칠고 낮았다. 세영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강지욱은 다시 한번 마른 침을 삼켰다. 그리고 기자회견에서 들었어요. 세영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쇳조각처럼 갈라져 있었다. 당신의 후계자라고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내 아이들이에요. 당신의 트로피나 방패막이가 아니라 내 아이들이라고요. 강지욱은 그 눈물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이 이룬 승리가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 깨달았다. 그는 그녀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처음으로 굴복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태아의 황제가 19살 소녀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군. 그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다. 기자회견 때문이 아니야. 당신이 이 모든 지옥을 겪게 만든 것에 대해. 미안해. 그는 태하의 회장이 아니라 그녀의 아이들의 아버지로서 사과했다. 이세영은 그저 소리 없이 울었다. 얼어붙었던 두 세계가 처음으로 충돌하고 아주 미세한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1년이라는 시간은 강지욱의 펜트하우스 101층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한때 완벽한 질서와 미니멀리즘의 극치를 자랑하던 검은색과 회색으로만 이루어져 있던 그 공간은 이제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해 있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은 형형색색의 폭신한 놀이매트로 덮였고 수억 원을 호가하던 현대 미술 작품이 걸려있던 벽에는 아이들의 서툰 낙서가 예술처럼 번져나갔다. 공기 중에는 비싼 디퓨저 향 대신 달콤한 분유 냄새와 파우더 향이 짙게 배어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것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는 6개의 작은 생명체가 만들어내는 소음이었다. 울음소리, 웃음소리, 옹알이 소리, 그리고 장난감이 부딪히는 소리. 강지욱이 그토록 혐오했던 통제 불가능한 변수들이 이제 이 집의 주인이 되어 있었다. 회장님, 싱가포르 지사 2분기 실적 보고서입니다. MA 최종안의 결제가. 김 비서가 딱딱한 목소리로 보고를 올리던 순간이었다. 와, 앙집무실 한쪽에 설치된 최고급 베이비 모니터에서 우렁찬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김 비서의 보고가 순간 멈췄다. 강지욱은 미간을 찌푸렸지만 그 방향은 김 비서가 아닌 모니터 속이었다. 그는 태블릿에 떠있던 수조 원짜리 계약서를 옆으로 밀어내고 베이비캠 화면을 확대했다. 하늘이 첫째가 바다 둘째의 딸랑이를 빼앗은 모양이었다. 강지욱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김 비서, 5분. 아니, 10분만 중단하지. 프로젝트 H 페라문안을 의리스크 관리가 필요해. 강지욱은 집무실을 나와 거대한 놀이방으로 변해버린 거실로 향했다. 한때 냉혹한 마이더스의 손으로 불렸던 그는 이제 막 걸음마를 뗀 6아이의 보육사에 더 가까워 보였다. 그는 여전히 슈트를 입고 있었지만 넥타이는 비뚤어져 있었고 소매에는 정체 모를 이유식 자국이 묻어 있었다. 그는 뻣뻣한 동작으로 하늘이를 안아들었다. 강하늘, 비즈니스 윤리 제의랑 타인의 자산을 무단으로 점유하지 않는다. 그가 엄격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하늘이는 그의 비싼 셔츠에 침을 묻히며 까르르 웃을 뿐이었다. 강지욱은 결국 포기한 듯 어설픈 손길로 아이의 등을 토닥였다. 지난 1년간 그는 이 작은 생명체들에게서 협상의 여지없음과 논리의 무의미함을 뼈저리게 배우는 중이었다. 그때 이세영이 방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더 이상 낡은 편의점 유니폼을 입은 19 소녀가 아니었다. 단정하면서도 기품 있는 원피스를 입은 그녀의 모습은 완벽하게 이 상류 사회에 녹아든 듯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다. 그 안에는 여전히 꺾이지 않는 강인함과 이제는 6아이의 어머니로서의 깊은 따뜻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당신은 회의 중 아니었어요. 세영이 웃음을 참으며 물었다. 그녀는 바다를 안아들고 능숙하게 딸랑이를 다시 쥐어주었다. 당신이 말한 비즈니스 윤리보다 눈물의 힘이 더 강력하다는 걸 아직도 몰라요. 그녀가
하늘이의 코를 살짝 꼬집자 아이는 다시 기분 좋게 웃었다. 강지욱은 자신이 만들어낸 이 혼돈을, 그리고 그 혼돈을 완벽하게 지휘하는 세영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이 세영은 단순한 사모님으로 머무르지 않았다. 그녀는 그날의 사과를 받아들였지만 강지욱의 여자로 귀속되기를 거부했다. 그녀는 강지욱이 내민 태아 그룹의 블랙카드를 받는 대신 그에게 다른 것을 요구했다. 한빛 희망재단의 실질적인 운영권이었다. 강지욱이 자신을 숨기기 위해 만들었던 그 유령 재단 말이다. 그녀는 그 재단을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미혼모 및 위기 아동 지원 재단으로 탈바꿈시켰다. 오늘 오후 그녀는 재단의 1주년 기념 행사에서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었다. 그녀는 자신을 꽃뱀이라 불렀던 세상의 편견에 맞서 자신과 같은 처지에 놓인 수백 명의 이세영들을 위한 방패가 되었다. 다녀올게요. 오늘은 햇살이 넷째가 열이 좀 있으니 잘 봐줘요. 세영이 서류 가방을 챙겨들며 말했다. 강지욱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어. 주치의가 30분 단위로 체온 보고 중이야.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녀의 어깨에 떨어진 작은 실밥을 떼어주었다. 오늘 연설. 잘해. 어색한 격려였지만 그 안에는 깊은 존중이 담겨 있었다. 세영이 떠나고 펜트하우스는 다시 전쟁터가 되었다. 강지욱과 3명의 베이비시터가 투입되었지만 6명의 걸음마 부대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었다. 점심 이유식을 먹이는 것은 흡사 재난 영화의 한 장면이었다. 구름이 셋째가 죽을 뱉어내고 달림이 여섯째가 그릇을 엎었다. 강지욱은 결국 셔츠를 걷어붙이고 직접 별님이 다섯째의 입에 숟가락을 밀어 넣었다. 수십조 원짜리 계약서에 서명하던 그 손은 이제 끈적끈적한 단호박 피레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그는 문득 이것이 자신이 강민혁에게서 지켜낸 유산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돈이나 권력이 아닌 이 끈적거리고 시끄럽고 정신없는 삶 그 자체. 그는 자신도 모르게 희미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날 밤 기적적으로 6 아이가 모두 잠든 시간. 펜트하우스는 1년 만에 처음으로 고요함을 되찾았다. 거실은 폭풍이 휩쓸고 간 듯했지만 그 속에는 이상한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연설을 성공적으로 마친 세영과 아이들과의 전쟁에서 탈진한 지욱이 나란히 거실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시고 있었다. 오늘 멋있었어. 강지욱이 먼저 침묵을 깼다. 그는 낮에 몰래 시청했던 세영의 연설 영상을 떠올렸다. 그녀는 수백 명의 청중 앞에서 당당하게 말했다. 우리는 실수가 아닙니다. 우리는 약점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장 강한 존재입니다. 당신 이야기인 줄 알았어. 세영은 와인잔을 내려놓고 지욱을 바라보았다. 우리 이야기죠. 그녀는 희미하게 웃었다. 당신도, 나도, 그리고 저 아이들도 세상이 보기엔 실수투성이, 변수투성이었으니까. 그녀는 아이들이 잠든 방을 바라보았다. 하늘, 바다, 구름, 햇살, 별님, 달님, 그녀가 고아원의 차가운 방에서 그토록 그리워했던 가족이었다. 강지욱은 소파에서 일어나 아이들 방으로 향했다. 세영도 조용히 그를 따랐다. 거대한 방은 이제 6개의 작은 침대로 가득 차 있었다. 6개의 작은 숨소리가 고요한 음악처럼 방안을 채웠다. 강지욱은 잠든 아이들의 이마를 하나하나 짚어보았다. 그의 손길은 여전히 서툴렀지만 그 누구보다도 다정했다. 가끔은
이게 현실인지 모르겠어. 강지욱이 속삭였다. 내 인생에 이런 무질서와 이런 따뜻함이 공존할 수 있다는 걸. 그는 세영을 돌아보았다. 당신이 내 완벽했던 세상을 망가뜨렸어. 이세영. 그리고 그 빈자리를 이걸로 채워줬지. 세영은 그의 곁에 나란히 섰다. 그녀는 잠든 햇살 위에 이불을 덮어주었다. 망가진 게 아니에요. 완성된 거지. 그녀는 지욱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차가운 얼음 같던 그의 손은 이제 아이들을 안아주고 기저귀를 갈아주며 따뜻한 온기를 품고 있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잠든 6아이의 천사 같은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한 번의 운명적인 술자리. 하룻밤에 폭풍이 만들어낸 6개의 심장. 그리고 그 6개의 심장이 기적처럼 이어준 2개의 상처받은 영혼. 강지욱의 펜트하우스는 더 이상 차갑거나 고요하지 않았지만 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완벽하게 가득 찬 순간이었다.